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한 편의 미스터리로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이 사건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법카 유용 의혹에 연루됐던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안심용 하는 거, 그 오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자, 당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리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미스터리가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의혹을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TV조선과 첫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봤더니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안 살림해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 대선 전국 때 계속 불거졌었죠. 예. 이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고 저희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사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인데 이 A 씨에 따르면 공무원 이 배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순회동 자택 이불이라면서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불을 빨아오라? 네, 이 배 씨는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저 사진으로 보이는 저 이불이 A 씨가 직접 세탁을 했다는 이불더미입니다. 근데 저 이불이 누구 이불이에요? 네.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일단 A 씨의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이 대표의 속옷을 직접 세탁해서 정리한 뒤 사진을 찍어서 배 씨에게 보고를 하기도 했고 또 휴일에는 이 대표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독대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 자택에 빨래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제보자 A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자, 그런데 이 폭로된 내용을 봤더니 빨래가 끝이 아닙니다. 빨래는 뭐 갑질 의혹에 해당된다면 이재명 대표 집안 제사할 때 제사 음식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 음식도 세금으로 처리했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A 씨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선산 갈 때 사용하는 이 제사 음식 또 집안 제사에 올리는 음식도 모두 세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직원 격려용이었다고 하고요. A 씨는 다른 비서들은 어떻게 세금을 처리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제사 음식까지 세금으로 처리했는데 용도가 직원 격려용. 자, 그리고 당시에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온갖 제수용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뭐 곶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기다 적어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그러니까 배 씨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자, 또 이 폭로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아침 식사 대용이었던 샌드위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이걸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지도를 보면 경기도청 인근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저 근처에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샌드위치를 외상으로 사고 무려 왕복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이재명 당시 지사 자택으로 배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을 할 때 계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상이었습니다. 외상.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뭐 하루에 샌드위치 한두 개 이거 충분히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외상으로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경기도 의전팀에서 와서 법인카드로 묶어서 한꺼번에 결제를 해줬다라는 의혹을 폭로한 겁니다. 자, 심지어 청담동으로요. 샴푸 심부름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 A 씨 제보라기보다는 이게 텔레그램 이제 문자로 다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가 이제 브랜드가 따로 있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청담동 이제 인근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 문자 내용을 이제 몇 번 입수한 적이 있는데 이때 뭐 이제 명품 로션 얘기도 나오고 뭐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나 뭐 이런 뭐 식사를 했으면 식대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다 나왔잖아요. 소고기를 구입한 사실 그리고 방금 보신 듯이 이제 제수용품까지 구입한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관용차 카드 뭐 이걸로 개인 차량 기름 주유하고 그리고 뭐 부인의 김혜경 씨와 그 뭐 장남 이런 가족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발을 들었다. 주말에 식사까지 배달하느라고 이제 주말에 출근을 한 거죠, 공무원이. 예.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그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이재명 대표처럼 뭐 1,000만 원, 100만 원대 예산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꼼꼼히 집행한다라고 자랑했던 분이 집안에 뭐 샴푸니 여러 가지 온갖 생필품이니 아침마다 먹는 샌드위치니가 되는데 이게 내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꼼꼼함과 기억력을 자랑했던 건 다름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성남시장일 때부터 정치적인 자산으로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배모 씨나 김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재판의 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보를 하신 이 공익 제보자 A 씨의 말에 의하면 다른 많은 자잘한 내역에서도 이런 경기도의 법카라든가 도청의 세금 업무 추진비가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기간 지급된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저는 장담하건대 전수조사해 보면 기상천외한 내역까지도 아니 이것까지도 자기 돈 안 쓰나? 와 정말 꼼꼼하시다 하는 그런 내역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보자의 일방적 아직은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권익위에 지금 제보했다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카 유용과 관련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전수조사가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미 뭐 그 이 법카 유용 관련해서 129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선 바로 직전에 작년 22년 2월 달에 제보자가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혜영 여사가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그 배모 사무관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공사 급여를 하지 못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도 했었고 또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치기 어린 마음에서 한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그 78,000원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1심에서 이제 유죄받고 이제 항소 중인 그런 상황이고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이 배모 씨와 김혜경 여사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는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 처리된 건이에요. 예. 그것을 다시 이제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제 폭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17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김용전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비서에 관련된 압수수색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또 2차적인 폭로를 하는 그 의도나 배경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기시감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각각의 비서가 있는데 이 비서들끼리 사적 대화를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한 행동을 다른 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불법을 했는지
서로 모른다. 네, A 씨에 따르면요, 이 당시 경기도청 비서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서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세금을 처리하는지 등을 좀 모르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 조직이 마약 던지기를 하듯이 이 대표 측은 비서 던지기식으로 일을 시켰다고 말하는데요. 업체로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비서들 간에는 서로 질문이나 사적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고 어떤 비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줄줄이 붙잡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내의 의전팀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일부는 저게 일부는 사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2번, 3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자,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지금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7급 공무원에게 막 무리한 지시를 하니까 그 7급 공무원이 공익 제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성남시청에 있을 때는 또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에 대해 의전, 저는 뭐 수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수발 등거 외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식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문서로 본인의 업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배모 씨가 직접 작성했거나 보고를 했다는 공문서가 예. 단 한 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본인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7급 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내가 출근 안 한 거 기자들이 보면 말 나오니까 내 책상에 불 켜놓고 다녀라라는 지시까지 했거든요. 아니 공무원이 도청에 출근도 안 하고 책상에 불 켜놓게 시키고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김혜경 씨 의전을 전담한 것이 맞죠. 그리고 5급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의 배우자 의전만 들고 있는데 이걸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모 씨가 받은 월급 자체가 국고 손실이 아니냐라고 적용되어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의전 공무원이 없었다라고 단언하는 것, 저는 이 자체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권익위에서 조사가 불가피한데 지금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다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건 또 궁금합니다. 왜 그럼 그 제보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권익위에 신고를 한 걸까요? 이분이 권익위에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한 것은 작년 2월이죠. 2022년 2월에 그때 이제 이슈는 이거였어요. 김혜경 과잉 의전에 대해서 이 권익위 신고라는 게 항상 이 내부에 이 부패나 뭐 이런 내용들을 신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받으니까 나를 보호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잉이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제 신고를 했느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은 그거예요.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제보를 하고 사실 그 한 달 후에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 공익신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권익위가 뭐 수사 이제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이재명 일가의 이런 문제점이 다 드러날 줄 알았는데 전혀 뭐 의지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서 나는 제대로 저번에는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내용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에게까지 이 내용들을 지금 다 보고를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제보자는 이 대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본인은 무기력함을 느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본인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 배치됐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전에 그때 저를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법인카드 문제는 또다시 지금 불거진 상황.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대표 측은 철저한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면서 이 대표가 연루된 문제였으면 경찰이 밝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 배 씨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경찰은 지난해 8월 배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번에 이 대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만큼 이번 신고가 사건의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야 입장 짧게 들어보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8월 달에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 관리와 관련된 정결권은 부서장한테 있는 거고 도지사가 한 건 한 건의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사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에게 시켰다는 것 자체도 지금 확정된 사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이 배우자가 본인의 의전을 주로 담당했던 오랜 이 지인인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걸 납득할 만한 국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식 사고관에서는 아들도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시 내린 것, 이 샌드위치가 어느 계좌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해될지 몰라도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소식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 지난달 한 7월 한 18일 이때 이후부터 재판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7월 25일 재판 파행됐죠. 8월 8일 재판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그래도 제대로 열리겠지라고 지켜봤는데 또 사임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번에는 그나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편으로 알려졌던 해광 소속 변호인도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당국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자,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은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은 그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거지. 저도 이제 이 재판에서 손 떼겠습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아예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도 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먼저 사임계를 낸 해광 측 변호인,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비난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에 좀 마지막에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 해임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배우자와 이견을 좀 조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율해달라? 네, 하지만 갈등은 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법조계에서도 변호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은 아니 내가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한테 저렇게 신뢰를 못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변호를 한다는 건 나도 부담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인 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했죠? 해광 측 변호인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완강한 입장을 결국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방청석에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깽판 쳐서 파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대단한 선당후사예요. 자, 법조계 주변에서는요. 이 해광 변호사가 서 변호사가 아주 스트레스를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법조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 변호사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리고 야당 대표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과 맞선 기분 아니었겠느냐. 내가 지금 나는 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주변에서 특히 부인이 지금 검찰과 뭐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뭐냐. 나도 이제 못하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정치인이 연루된 재판에 이런 꼴이 벌어진 적이 또 있었나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서민석 변호사를 신뢰한다, 신임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들고 일어나서 기어코 해임을 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느꼈겠죠.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했다는 사실 TV조선 단독 보도 나가고 나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찬대 최고위원 뒤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와 맞서는 것이구나라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고 이런 식으로 법조인에게 부담을 줘서 이 재판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임시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법적 농단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통화한 박찬대 의원 등도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압수수색을 했었죠. 박찬대 의원을 만났다는 지금 그 후임자, 지역 후임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인을 통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통화 기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법 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정치적인 거를 다 빼도 그러니까 뭐 누가 피의자고 누가 뭐 이 내용을 다 빼도 과연 이런 재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법조계에 거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먼저 이제 이 재판이 22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화영 지사의 그 뇌물과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 아닙니까? 그 공소장도 그렇게 공소장이 제소돼서 재판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이게 완전히 대북 송구권으로 완전히 그 재판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비판이 있는 거고 그 김명태 변호사가 7월 1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접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급한 것부터 좀 피하고 보자. 나중에 다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김명태 변호사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다 그거를 제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근데 상황인데 그게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정에서 제 처음 보는 얘기다. 제 뜻과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2일 날 접견한 이후에 7월 25일 재판 이전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것은 대북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진술한 내용들이 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진실이 이제 확인될 상황이었는데 네. 법무법원 해관 변호사가 이제 해임하는 바람에 오늘도 아마도 파행으로 갈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끌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가 해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지난 4월 달에 이 법무법인 해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 변호하는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변호사를 6시간 동안 조사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도 법무법인 해관의 그 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부인인가의 이제 그 비난, 부인이 계속된 비난이 표면적으로는 원인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김명태 변호사가 법무법인 덕소에서 그 7월 10일 날 접견한 이후에 그 임의성, 그 해유 압박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법무법인 해관에서 뒤집기는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진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문제는 7월 25일 날 연기, 8월 8일 날 파행. 그래서 오늘은 좀 열리겠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열리거든요.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재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지난 한 달 전쯤 재판이 열렸을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이 재판에 상당히 좀 개입을 했었죠. 남편에게 당시에 정신 차리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재판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8월 8일에 재판이 속개가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땐 당시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랫동안 변론을 함께해온 이 해광 측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해광 측에선 나오지 않고 또 덕수 측에서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덕수 측 변호사가 있는데도 이 재판을 다음으로 수년시켜달라고 하니까 연기를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2주가 지나고 오늘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덕수 측이 사임계를 이미 낸 상황에서 또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혼자 또 변호인 없이 법정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덕수와 해광 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어서 이 전 부지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도 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사건 본질을 좀 제쳐두고 지금 계속 변호인을 둘러싼 문제로 한 달 넘게 재판이 공전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또 내용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오늘 재판이 연기가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재판이 오래 갈지.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협조 요청했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지사한테.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민주당도 그거 봐라.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중요했는데 또 세 번째 안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벌써 한 달째.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다른데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지금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민주당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검찰에서는 백현동과 대북송금 이걸 묶어서 이재명
이제 대표한테 이걸 하면 되겠다, 구속영장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잖아요.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빨리 끝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의사가 지금 전혀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언제 뭐 사실 지쳐서 이제 정말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생각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내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쌍방울 대북 석군 관련해서 한번 소환 조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8월에 빨리 영장 쳐라. 9월로 넘어가면 마치 검찰이 정치하는 것처럼 막 겨냥하고 있는데 앞에선 그러면서 뒤에서는 중요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이 재판이 지연될수록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도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희생시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그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좀 의외인데 저는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이 대북 송금권으로 변질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수사한 지. 그리고 이 수사를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을 수백 명을 투입을 했고요. 셀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6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한 물증이 안 나오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사나 이런 것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이 뭐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요즘 꽤 자주 쓰는 말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국폭 정권.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 정부를 향해서 국폭 정권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한동훈 장관도 다른 때와는 다르게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지금 대북 송금 재판이 늦어지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느냐. 지난번에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죠. 자, 소환을 했으면 구속영장 청구는 그다음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서 어려운 말로 병합해서 청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뭔지가 지금 명확하진 않은 겁니다. 물론 검찰 진술만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거 진검승부 앞두고 검찰은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번복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8월 이제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달 넘게 그 한마디 확인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열릴
재판도 사실상 파행이 거의 결정돼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국선 변호인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29일은 지나야 재판이 이제 다시 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8월 중에 뭐 소환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운데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월 말 정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임시회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좀 9월 정기국회 하기 전에 임시국회를 끝내고 좀 비워둬야 그 사이에 이제 회기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과 상당히 이제 상관이 있는 이분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표결 이렇게 하기가 좀 뭐 난감한 상황. 그래서 이제 양쪽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어차피 뭐 8월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그리고 백현동 특혜만 가지고 하기도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야의 싸움은 더 커지겠죠. 미뤄지고 커지고 하면서 총선 전국까지 흔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흔히들 이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법원이 발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전국 흐름의 최대 분수령이고 이른바 진검승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진검승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 서로 유리한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수중전에 강한 사람은 물 쪽으로 오라고 할 테고 육지에서 강한 사람은 땅에서 싸우자고 할 겁니다. 서로 그 진검승부를 하려는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자, 백현동 수사했으면 영장 쳐라. 지금 쳐라. 회기 빨리 끝내줄게. 9월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현동 건만 가지고 진검승부 하자는 거고 검찰은 백현동 플러스 병합해서 쌍방울 대북송금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백현동 건은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규율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연령 비연령하는 범죄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빠진 이 얘기로는 배임 자체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배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가사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으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대법원 일관된 판례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판단,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더 강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장의 그 인허가와 관련된 판단을 가지고 배임죄를 규율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백현동에 대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이것이 성남시 어떤 피해를 줬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득을 취해줬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물증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김민섭 씨께서 200억 그 수수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통해 갖고 이걸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전원 진술일 뿐이고 물증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건으로 그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백현동만 가지고 뇌물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단 한 푼도 받은 거 없다. 뇌물이 빠진 배임죄로만, 그러니까 이게 유죄 무죄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배임죄 하나로 현직 당 대표를 구속시킬 사유가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다른 건까지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점점 못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데요. 당연히 재판 진행 잘 돼서 필요하다면 병합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지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시행업자 3천억을 번 정모 씨가 200억을 약속했다.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에게. 그리고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 가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이 사전술의 약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뇌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국정농단 재판을 보면 그때 당시 박 전 대통령 역시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1원 한 장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던 법리는 무엇이냐? 사후에라도 이것을 받기로, 사적으로 이용하기로 초반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재단을 설립하는데 기부를 받았다면 그것부터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백현동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계좌에 1원이 들어갔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약정을 했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농단 재판의 법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에서도 그래서 배임죄를 규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428호 약정 김만배로서부터 들었다라는 그 전원을 가지고 그것을 공수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김만배 씨가 그 발언을 탄핵했기 때문에 공수장에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건도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섭 씨가 200억을 수수하기로 했다라고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00억은 두 분 것이다. 두 분도 특정도 안 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근데 그것을 정진상과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원 진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428의 약정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 기록은 엄연히 기밀로 분류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질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질의에 나서는데 갑자기 서류를 들어보여요.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입니다. 이게 수사 기록이래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면요. 가질 수 있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수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이지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수사하세요. 자, 이렇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자 오후에 이번에는 국방입니다. 국방에는 누가 출석하죠? 국방장관이 출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똑같이 사진 한 장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이 사진 좀 보시죠. 이게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병장들의 진술이 있다. 급류에 휘말려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127조 공무상 기밀 누설에도 관련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색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 이게 만약에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군이 아니에요, 지금. 자,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으로도 보호되는 기밀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다음 학기 이 시험 문제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죠? 야, 너 그 문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한 기밀이 유지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의하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의문. 김의겸 의원은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예, 저 수사 기록이 맞다면 이제 방금 그 수사 기록이라면 사실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사단에서 누군가 복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전달을 했다 의원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지금 그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물론 내부자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누가 했다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보호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 김의겸 의원이 차라리 그거 입수했으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뭐 정보 교환이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굳이 들어 보이면서 트위터한 인쇄물로 그 옆에서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수사 기록 구할 수 있냐? 우리 왜 못 구했냐? 약간 다른 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저 정보력을 본인이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저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 수사 기록이 불법인 것을 건네준 사람도 이거는 그냥 제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본인은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식으로 그 국회에서 저것을 들고 나와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제보자죠 본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좀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가지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연히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익 제보나 내부자 신고는요. 본인이 그 책무를 감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권익위에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한다던가 본인이 용감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정말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김태우 전 구청장 사건과 막 비교를 하던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때 본인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부자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 책임하에. 네, 만약 그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줬다면 이 내부자 신고가 진정성을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수사 기록 유출을 누군가 군 내부에서 정말 이게 공적인 목적이 있어서 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나왔어야 된다. 이게 아주 정파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인에게 경찰에 이첩도 안 된 군의 기밀사항, 군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만약 이 수사 기록 안에서 정말 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전날 국회에서 다 깠겠죠. 오픈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넘겼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내용 자체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 어떤 공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군과 김의겸 의원 민주당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게 민주당에만 유출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다른 곳으로도 이런 군내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실제로 이게 수사기밀 유출을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실은 이제 규명될 것인데 김의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의 발언들을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달에 왜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된 거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그 고발당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똑같이 저런 뻔히 어떤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을 알면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좀 보는데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리한 것들을 수사 기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사실 김의겸 의원의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폭로는 이전에도 있었죠. 전에는 뭐 있었죠?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때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두 사람 간의 녹취만 듣고 그걸 바로 틀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걸 틀어버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너무나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문제가 되자 얼마 전에 예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좀 힘 좀 써주세요. 빨리 재판하게. 이러자 한 장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하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 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이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어제 또 충돌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 장관이 마이크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이크를 내리게 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답변을 기회를 안 주고 있으면 또 뭐 답변해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음식점을 음식점에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어떻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 자, 자기 막말하는 게 그렇게 보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음식 야, 3번 했어요. 깐죽거린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네, 어제 보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검찰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다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 의원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답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 답변할 기회는 안 주면서 답변을 해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최 의원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깐죽거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한 장관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냐. 그럼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은 갑질하라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맞받아치면서 거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또 비속어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라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여야 의원들도 저 상황에서 설전에 또 말을 보태면서 당시 굉장히 좀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었습니다. 두 사람 좀 악연이 있었죠. 예.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또 검언 유착 의혹으로 2년 정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피해를 받았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깐죽거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사실 뭐 비속어가 아닌 것은 맞는데 저분이 이제 또 비속어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이제 본인이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국어 사전에 있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뭐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저 의원님은 사실 그 유명한 짤짤이라는 그 짤짤이는 아니죠. 그런 단어로 이제 되게 논란이 됐던 분이잖아요. 예. 평소에 이제 어떤 언어 습관을 제가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이게 여러 가지 모든 말을 다 받아치는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한 장관은 단 한 번도 뭐 비속어는 물론이고 저속한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는 좀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받아치는 얘기니까 좀 말을 조금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깐죽거리니까 하니까 사과 안 하면 나 답변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까지 내렸는데 그다음에 또 깐죽거린다고 하고 또 깐죽거린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자극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누가 깐죽거리는지. 최강욱 의원이 깐죽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에서 깐죽거릴 자격이 없어요. 2심에서 유죄 선고했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의원직 상실 확정 빨리 나와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뭐 전원 합의체로 돌리니 많이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전광석화처럼 확정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왜 최강욱 의원같이 2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에 대해서 법리 검토할 게 뭐 있다고 이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의원직 상실되고 나서도 계속 깐죽거리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앞서 딸 조민 씨가 기소되자 나를 남영동으로 끌고 가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죠. 조국 전 장관
그런데 어제 취재진 앞에서는요. 앞선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따님 구속에 대해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당무청장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자, 열흘 사이에 입장 변화가 생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국 전 장관 침묵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조 전 장관이 실체적으로 다가온 사법 리스크 앞에서 조금 드디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막 입장문을 냈죠. 특히 조민 씨가 기소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문을 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비장한 입장문과 달리 조민 씨는 너무 행복한 LA 라이프를 즐기고 있거든요. 막 무지개 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SNS 가보면. 예.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났던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민 씨 이 SNS에 가서 좀 자중해 주면 안 되냐. 너무 이렇게 신나는 거 보기 좋지 않다는 댓글을 이제 또 많이 단다고 하거든요. 지지자들이? 네네.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다 보니 조국 전 장관이 막 쏟아냈던 그 말과 당사자인 기소된 조민 씨의 입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심지어 이 장학금 600만 원 정도 받은 게 어떤 용도냐가 또 법적 쟁점 중 하나잖아요. 예. 이 장학금에 대해서도 이 진술에 의하면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예. 본인의 결백이나 이런 걸 막 증명하자면 본의 아니게 본인의 자녀인 조민 씨에게까지 법적으로 좀 오히려. 불리함이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지금 내가 이런 정치적 입장을 낼 때가 아니라 재판부 재판정에 가서 어떤 변론을 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이 변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입을 굳게 닫고 법정으로 향했던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시작되자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양측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성 있는 묻지마 장학금이다. 직접 건네준 돈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뇌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 아니 장학금은요 딸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를 호소하는 겁니다. 자, 장학금의 성격. 자,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지갑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으면은 조국 전 장관의 계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받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단순 뇌물죄로 의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조 전 장관의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퇴직금은 아들이 받는 것이지 왜 아버지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됩니까? 그 회사로부터 이제 아파트 그리고 8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은 딸인데 예. 왜 아버지인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되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서울법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교수였던 분들이 이렇게 비법률적인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 또 다른 참작 사유가 되는데 세대 분리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설령 세대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딸이 벌써 그 화천대유에 그 근무를 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지금 조민 씨라든가 아니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른바 지갑 공동체 내지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왜 딸이 받은 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라고 하는 그 항변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반향 없는 메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로는 1심에서 무죄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금지법 위반이 지금 유죄가 된 거죠, 1심에서. 근데 이제 그 조민 씨가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민정수석이라 해서 자기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의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법리 싸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도 왜
그 가족들 채팅방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하는 채팅방. 너 언제 집에 들어오니 뭐 이런 거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근데 이 장학금 수령했을 때도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한대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이 열렸거든요. 딸 조민 씨가 가족 채팅방에 적은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는 조민 씨가 2015년에서 16년 이 가족 채팅방에 저렇게 쓴 내용입니다. 먼저 조민 씨는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면서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죠. 교수님이 조용히 타라고 했어요. 이에 정경심 전 교수는 오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엇갈린 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민 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부산대 의전원 정모 교수를 둘러싼 성추문 이야기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지금 반격에 나서면서 저 채팅방 내용을 공개한 거고요.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성적 청탁 사실도 공개를 함께 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성적회의를 앞두고 노환중 의료원장이 한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교수가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보통은 장학금 타면 어떻게 하죠? 친구들한테 막 술 한 잔 산다고 하고 밥 한 번 큰 턱 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쉿, 조용해. 글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스스로 특혜란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울에 있다가 또 부산 양산으로 가놓으니까 좀 뭐 부모로서도 걱정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조민 씨가 그 가족들 단톡방에 양산에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도 돌봐주시고 특혜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자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검찰의 압박이다 아니면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어떤 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우 전 그 부산 의전 원장이 법정에 나와서 선수하고 증언을 했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조민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딸이란 것을 좀 알고 있었냐 했더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검찰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혜를 주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장학금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 장학금 또 저소득층 즉 사회배려 장학금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학점이 2점대로 해가지고 성적 장학금은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또 집안 사정도 나쁘냐 그렇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특별히 조민 씨에 대해서만 이 장학금을 줘야 되는 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검찰은 날카롭게 파고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모레 24일부터 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열리는 강요회의에서 방류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일정을 공식 결정합니다. NHK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방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전을 직접 둘러보고 최종 관문격인 어민 대표 면담까지 마친 기시다 총리도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そうした息の長い廃炉プロセスの前提となる不可欠のステップが今回の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です。 다음 달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방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原発の処理のこのさまざまな判断が県民というか市民というか被災者の方たちがこう中心にこういるように思えないですよね。 전날 어민 대표들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방류 반대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安全性、要するに科学的なその安全性とそれから社会的な安心、これは異なるものである。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오늘 강요회의에서 방류 일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을 당해 숨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식사라면 범행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는 이 손에 너클이라는 둔기를 가지고 그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가격해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코마 상태에 빠졌다라고 처음엔 주장을 했었는데 예. 국과수의 부검 결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주된 원인은 이 목 부분에 대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구도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도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서면 보고서는 안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예. 1차적인 어떤 그 국과수 그 의사 그 부검의들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그 목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목은 아주 그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지금 그 살인을 할 의사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죄에 있어가지고 강간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기절시키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는데 왜 질식을 시켰다? 이러면 처음부터 아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 죄에 있어서 지금 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기징역형 자체가 없는데요. 이것은 마치 국가에 대한 살인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여적죄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지금 법정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의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강간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피의자 최모 씨, 이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이 가해자, 이 남성 평소 어땠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이 최모 씨가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전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쯤 전이죠. 이제 20살 무렵에 군대에서도 4개월 만에 전역을 하게 되고요. 이후 계속 은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에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 약물 치료 등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약을 그냥 버려버리는 등 사실상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모친의 말에 따르면요. 고등학교 때도 좀 우울한 모습을 보였고 수도권 소재의 한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제대로 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 은둔 생활을 해오다 가족과도 단절돼 있었던 것 같아요. 모친이 기억하는 마지막 대화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도 더 전, 한 8일쯤 전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은 뭐 서로 얘기도 안 했거나 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해자는 출근 시간에 평소 다니던 길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허망하고 억울한 피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제자 역시 그녀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뵀었어요. 그리고 길에서도 자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밝게 맞아주시고 그러셨던 게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아니길 빌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선생님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러셔서
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 아니길 바랬다고. 정말 안타깝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엄수가 됐습니다. 유족뿐 아니라 동료 교사 또 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예. 사실 발인 전에도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동료 교사라든가 학부모 또 과거 이런 졸업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선생님이 첫 번째 발령됐던 그곳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육직 공무원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정말 항상 밝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별명이 명랑소녀였다. 그리고 지위나 신분 따지지 않고 말하자면 기간제 교사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또 행정직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다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그런 과거 학부모도 조문을 오셨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에 좀 문제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방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으면 이렇게 직접 집에다 데려다 주곤 했다. 학생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는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추억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은요. 비 한 방울 없이 아주 화창한 날이었대요. 어떤 날이었느냐? 비가 안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화창한 날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자, 햇볕 쨍쨍한데 대낮에 웬 사람이 우산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 우산 쓰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 뒷좌석에서 뭔가를 꺼내요. 저거 낚시 가방 아닌가요? 낚시 가방을 꺼내 들자마자 어디론가 급히 사라집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 저 사람 낚시하러 가는 거였습니까? 네, 정말 황당한 사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분은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가리려고 우산 쓴 것도 아니고요. 예. 낚시하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럼요. 절도 중입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지금? 네, 지금 저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단순히 남의 차에 가서요. 지금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뒷자리를 보니 낚시 가방에 있어서 그걸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야. 절도 중이었던 거죠.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겠죠. 자, 이 낚시 가방 누구 겁니까 이거? 그랬더니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가요. 차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걸 제가 좀 가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니, 차가 문이 열려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남의 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은행에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와도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결국 특히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백미러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이게 문이 잠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만 노리는 절도범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을 봤을 때에 뒤 창문이 내려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항변 자체는 사실은 유무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내릴 때 창문 반드시 잠궈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낚시 가방 정말 잊어버린 분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눈 뜨고 당한다 이런 말 있죠. 딱 그 말이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자, 우리가 식당에 배달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배달 막 몰려오는 점심시간 되면 자, 이분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올려놓고 그 다음 거 놓고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그 라이더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음식을 배달해 주죠. 식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 배달 왔습니다 하면 예,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정신없어요. 근데 이때를 노리고 한 배달원이 와서는 저 배달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음식을 줬겠죠. 근데 그 배달원은 아주 못된 배달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달 왔어요. 저 음식 가져갑니다 하니까 복장도 배달 기사고 하니까 의심 없이 주인은 줬을 겁니다. 업주가 줬는데 이거를 가져간 20대 남성이었는데 사실은 내
배당 지역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이 음식을 배달하도록 저렇게. 배당된 배달 기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렇게 가로챈 이 20대 남성 그 금액만 한 100만 원이 되고 물론 저건 자료화면입니다만. 네, 예. 그렇게 해서 지난 18일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한 10일, 지난 10일에서 15일 여세 동안 있었는데 이 남성이 가로챈 음식이 그 횟수가 21차례예요. 21번이나? 6일 동안 21채니까 말하자면 하루 3끼로 치면 3끼 이상 지금 넘는 횟수입니다. 야. 금액도 100만 원에 상당하고요. 업주들이 아마 속이 쓰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진짜로 배달하신 분은 전화해요. 아니 왜 배달 안 오냐고요. 그러면은 저 사장님은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배달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못 받았다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보냈어요. 서로 싸운다니까요. 야 이러면 나중에 업주들 피해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쳤는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초범이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경찰이 기소를 어떻게 보면 영장을 잘못 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절도가 아니고 사기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훨씬 더 셉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음식점 식당 주인을 속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간 것이지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1차례 했다고 하면은 상습 절도 내지는 경합범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연 그 법을 다시 적용해서 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저는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가져간 음식, 그 많은 음식, 떡볶이, 순대, 참치 마요덮밥 이런 거, 순댓국 다 가져다가 어떻게 했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족발, 빵 등 음식 종류 다양했는데요. 족발도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본인이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장발장 떠오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대요? 그렇죠. 음식을 당장 먹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다고 또 경찰 관계자가 전하고 있거든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죄로 의율될 만한 그리고 또 모방 범죄도 의심되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배달 기사한테는 어느 그러니까 번호가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일일이 못해서 바쁜 시간을 이용을 했겠지만, 자 그럼 손님 몇 번? 그럼 저쪽에서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절대 음식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소방관들이요. 아이의 생명을 지켜줬다면 부모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소방관들은 그 선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A군, 5살인 A군이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아찔하게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마치 그곳에 또 피서를 와 있던 우리 소방관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 역시 휴가 같이 온 소방관들. 네, 감사한 분들 이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부소방서의 김태현 소방위 그리고 이승준 소방교께서 이제 피서를 와 계시다가 두 분이네요, 저분. 네, 이 아이를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물에 빠진 우리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다행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림 119 센터에다가 치킨 45마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소방관들에게 자, 저렇게 선물해 주신 큰 톱 거죠. 쐈어요. 네. 야. 저렇게 또 예쁘게 오늘 회식한 포장해서 날이네. 그렇죠. 치킨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더 감사한 것들은 예? 이 한림 119 센터에서는 이 치킨 45마리를 정말 감사하게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요. 마음만 받으면 저 치킨 어떡하게요? 네, 제주 한림읍 내에 사회복지시설 또 6곳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치킨 그렇죠. 예, 뭐 45마리가 아니라 뭐 450마리라도 정말 주고 싶죠. 그래서 다 드시라고 통 크게 쐈는데 야, 이 소방관님들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요. 뭐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준 거예요. 보온의 치킨. 야,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번져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또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관들이 신속한 응급 조치를 통해서 정말 기적처럼 내 아이를
살려줬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되돌려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했는데 그걸 또 좋은 곳에 이렇게 써주시니까 진짜 감동받았다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스페인이 우승을 했어요. 야, 스페인 월드컵 하면은 스페인도 정말 빠질 수 없는 나라인데 여자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스페인 대표팀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다가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여자 대표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 월드컵에서요. 예. 그러면 당연히 스페인 선수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스페인 이 축구 선수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루이스 루비알베스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렇게 했어요 지금? 네, 2023년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우승 시상식에서 이 스페인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의 머리를 잡고서는 강제로 이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 키스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 선수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인 예, 거죠. 그냥 얼떨결에. 예. 문제가 커지자 이제 이 축구협회 회장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이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게 성과가 주목을 받고 선수단에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자신이 너무 우발적으로 실수한 행동 때문에 자신에게 오히려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정말 유감이고 지금 삼심시원한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저런 성차별이 성희롱성 행동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거예요. 선수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에르머스 선수가 먼저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월드컵 우승으로 순간적인 감격으로 나온 그런 행동이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회장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월드컵 우승이 중요하다. 이 루비 알베스 회장이 대표팀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네, 키스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강제 키스, 도둑 키스 절대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네, 성폭력의 일환입니다. 뭐 지금 당연히 이 회장이 비난받아 또 마땅하기도 한데 이게 스페인 축구 사상의 두 번째 굉장한 우승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괜히 우리 우승해서 기분 좋은데 저런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문제 삼지 않으려고 넘어갔지만 정말 선수들이 봐준 겁니다. 기분 안 좋았다잖아요. 1분 뒤에 뵙겠습니다.